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산자 이론 중에서 생산자 이론의 시작 부분인 생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산 비용이요. 생산자 이론은 미시경제학 파트 중에서 생산자 이론과 소비자 이론,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시장 이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장 이론에 대해서 우리 이제까지 일부 공부를 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일정되고, 시장 균형에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시장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쭉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실패가 일어나가지고 효율성이 최고가 되지 않을 때, 극대화되지 않을 때,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미시경제학 시작을 할 때 소비자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 이론이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전제되어야 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더 객관화되어 있는 생산자 이론 쪽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생산자 이론 중에서도 생산 비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비자 이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를 분석하는 거고요. 소비자는 자신의 행복한 만족감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 경제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틀에 기반을 둔 이론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치되게 대응되게 생산자 이론에서는 이윤극대화죠. 이윤극대화를 하는 기업의 생산자의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그들의 극대점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된 최적화된 점을 찾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비용 함수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배경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자 이론을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보면 이걸 세분화된 경제학 과목에서는 산업조직론에서 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Industrial Organization. 이게 한 또 세부 과목이고요. 이 과목 자체도 한 학기 분량이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조직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생산자 이론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가장 출발점, 기초적인 것, 그 비용 함수, 생산 비용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그 기업의 목적,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라고 했는데 과연 이윤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profit입니다. profit. P로 쓰면 좋은데 P를 우리 시장으로서 시장 가격을 P로 쓰고 있었죠, 이제까지. 그래서 P를 먼저 뺏겨버렸기 때문에 profit을 주로 파이로 많이 씁니다. 이거 그리스 알파벳으로 P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라핏이라는 거는 총 수입에다가 시장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총 수입에다가 얻어들인 수입에다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들었던 모든 비용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윤 함수가 있을 거고요. 이윤이라는 거는 총 수입에다가 총 비용을 빼준 거다. 그럼 다시 함수적인 표현으로 파이는 total revenue라고 하는데 total revenue에다가 total cost를 빼준 거다. 이렇게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또 상당히 많이 쓰고요. 파이 이유는 total revenue에서 total cost를 빼준 거다. 요거를 하는 과정, 요 파이의 극대화. 그래서 이제 또 수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max라고 하면 maximization, Q에 대해서 하는 거죠. 생산량에 대해서 파이를 맥스 해준다. 프라핏을 맥스 해준다. 근데 파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 다음에 비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수학적인 극대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함수, 요 중에서도 생산 비용, 생산 함수와 생산 비용에 대한 내용이 주로 오늘 논의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용 쪽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 수입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 총 수입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한다면, 네, 모두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각각 개별적인 생산자, 각각 개별적인 소비자들은 가격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라고 합니다. 그 가격 수용자라는 건 뭐냐?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 가격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의지를 담은 행동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경쟁 시장이라는 건 수많은 소비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자의 목적대로 나 가격을 1원 더 받고 싶어 해서 1원을 올려서 받았을 때 아무도 그 물건을 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의도를 가진 어떤 행동이 시장 균형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 수입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 시장에서 제품을 파는 가격, 그 제품의 시장 가격에다가 제품을 내가 얼마나 생산해냈느냐, 제품의 산출량을 곱해준 것, 그게 바로 토탈 레비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시장 가격을 P라고 한다면 내가 생산한 양을 Q라고 할게요. 그럼 P 곱하기 Q, 이거 자체가 토탈 레비뉴가 되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P는 시장 균형 가격이고요. Q는 나의 개인적인 생산량입니다. 나는 Q라는 나의 변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결정하면 총 수입이 당연히 결정이 되겠죠. 가격은 시장에서 균형 가격으로 목격된 것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 경우에는 이제 P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파이,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Q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총 수입이 증가하니까 여기 양의 방향으로 총 수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무한에 커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라는 거,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 함수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에 따른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드는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Q 값에 의해서 코스트 펑션이라고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C 펑션, 코스트 펑션은 증가하는 함수, 증가 함수죠. Q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뭘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 개 생산할 때보다 두 개 생산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점점 줄어든다면, 만약에 비용이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히 생산해야겠죠.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간에 최대한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물건을 생산하려면은 재료가 드는 재료비가 들겠죠. 재료비도 들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주로 노동과 자본을 이야기하는데, 생산을 하려면 노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동 시간이 필요하겠죠. 노동 시간은 공짜로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비용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산량을 증가하면 총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Q가 증가할 때 증가 함수인데, 여기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게 되니까 결국은 Q의 증가에 따라서 파이의 크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어느 게 더 빨리 증가하고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Q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Q를 선택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생산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비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단순히 P는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Q는 1, 2, 3, 4 생산량을 증가하면 P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1차 함수죠. 기울기가 P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총수익 곡선은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함수가 생산량을 증가함에 따라서 Q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C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프로핏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음이라면 생산하는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적정량에서 파이가, 그러니까 이윤이 양이 되지 않는다면 생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윤을 바라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양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윤이라는 것은 0보다 커야겠죠. 그 점을 찾는 것이 생산자의 목표다. 생산자가 하는 최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경제학에서 처음 시작 이론 공부하면서 처음 했던 내용들 중에 비용이라는 거, 여기에 뭐가 빠져있다 했죠.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기회 비용입니다. opportunity cost죠. opportunity cost. 자, opportunity cost라는 거는 참 그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정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내가 이 기업에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노동과 자본을 사가지고 와서 회사 그 공장을 굴러가게 또는 그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과정을, 경제적인 선택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대신에 딴 일을 했다면, 내가 그냥 주식을 사놓았다면, 아니면 다른 기업에 그냥 투자를 했다면, 직접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그 돈을 다른 뭐 부동산을 사놨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바로 여기에 내가 시장에 참가하는, 생산자로서 참가하는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 기회비용을 현실적으로는 잘 객관화시켜서 수치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비용까지 포함하는 걸로 경제 비용을 잡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 경제 활동,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어떤 다른 판단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했다면 얼마만의 수익을 얻었을 건데,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그 수익보다 낮은 수입을 얻었다면 그 차이가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걸 계산해 가지고 경제적 비용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비용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비용의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계학적으로, 회계학적 비용이라는 거 우리 뭐 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설비 사용료, 인건비 등등의 실질적인 지출되는 비용, 회사의 장부상에 표현되는 비용이 회계학적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비용 말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지는데 암묵적인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럼 이 회계학적 비용이라는 거 명시적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명시적 비용과 대비되게 암묵적 비용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장부상에 나타나는 이윤을 구할 때 여기가 총 수입이고요. 이 전체가 총 수입이고, 총 수입 전체에다가 여기 드러나는 어떤 명시적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 전체가 총 수입이고요. 총 수입에다가 이 명시적 비용을 빼면 이게 바로 이윤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 비용은, 이윤은, 경제학적인 이윤은 회계학적 관점이고요. 경제학에서 판단하는 이윤을 나타내려면 명시적 비용은 이 두 개가 똑같을 거죠. 근데 여기 암묵적인 비용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윤, 경제적 이윤이 요만큼 원래 회계학적으로 장부상에 나타나는 이윤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xplicit cost, implicit cost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학적 이윤과 회계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윤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 생산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생산 비용. 생산자 이론을 하고 있는데 생산 비용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생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경제학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생산 함수라는 게 있어요. 생산 함수라는 게 있을 거고, 비용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꼴로 생겼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산 함수, 뭐, 보통은 Y라고 많이 쓰는데, 이거 yield에서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quantity, Q를 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럼 Q로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죠? 생산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산량은 뭐의 함수인가? 뭐의 함수인가? 자본과 노동의 함수이다. 근데 여기 자본과 노동 말고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N이 있을 수 있고 뭐 N 뭐 다른 변수들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이름은 특별히 제가 뭐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 여기 세미콜론을 쓴 이유가 다른 변수도 다 일정하다고 보고 K와 L의 조합을 통해서 Q를 생산해내는 것. 아주 단순하게 생산함수를 표현한다면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Y는 K와 L의 함수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의미로, 펑션이라는 의미로 F를 썼습니다. 이런 함수의 꼴로 포함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생산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생산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 수많은 생산 요소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그런 걸 커버한 적은 별로 없었지만 이변수 함수 이상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던 함수들은 이런 함수들이었죠. 일변수 함수입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의 함수죠. 근데 뭐 이런 함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차원으로 x와 y 값에 의해서 z 값이 결정되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변수 함수죠. 네.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겁니다. 독립변수 두 개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하는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확장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변수 크기를 두 개로 확장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3차원, 4차원 그러니까 아주 다변수 함수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변수가 아주 많다. y는 x1, x2, x3, 뭐 xn까지 n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다라고 했을 때도 요거 다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뭐 z라고 쓰고 z라고 합쳐서 아니면 요거를 경쟁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뉴메리어라고 해서 화폐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변수로 뭉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변수 가장 분석을 원하는 변수 x1이라면 요런 함수꼴로 바꿔서 단순화시켜서 뭐 프로젝션 한다고 그러는데 3차원의 세계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변수 함수를 쓰게 되고요. 그 다변수 함수를 쓰게 된 첫 번째 예로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수학적인 어떤 해석들은 뒤로 하고요. 생산함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그러면 LK, 그러니까 K와 L의 양을 결정하는 기업이죠. 네, 생산자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부대 시설 또는 그 기계, 설비 이런 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생산했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진다. 그 과정, 그런 어떤 변화들을 그려놓은 것이 생산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 함수도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생산 함수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MP입니다. MP. 마지막 프로덕트예요. 한계 생산이라고 합니다.
한계 생산이 뭐냐? 한계 생산이 뭐냐?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MPL, MPK. MPL은 뭐냐? 노동의 한계 생산인데요.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함으로써 증가하는 산출량. 산출량의 증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하는 투입함으로써 변하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 되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고요. 그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의 한 단위 적정한 뭐 유닛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한 단위 변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산출량의 증가분. 그게 자본의 한계 생산이 되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marginal product of labor, marginal product of capital.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생산 조소를 두 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생산함수를 정의를 한다면 요 마지널이라는 게 한계라는 것이고 그 한계라는 게 그 기준이 되는 목적 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널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요 마지널이 어떤 개념에서는 미분 개념을 썼습니다. 미분 공부하신 미적분학을 공부하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미분의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표가 있다고 봅시다. 노동이고요. 노동 투입을 지로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Q가 변한다 이거죠. 근로자 수가 0일 때 노동자를 투입 안 하면 생산량이 없습니다. 하나 투입했을 때 50, 둘 투입했을 때 90, 세 투입했을 때 120, 네 투입했을 때 140, 그 다음에 150, 155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MPL은 뭐냐? 한 단위 증가했을 때 0일 때 0일 때 0이죠. 그럼 여기엔 변화분이 없습니다. 0에서 1로 변했으면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했죠. 여기서 이렇게 변했을 때 한 단위를 투입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50 빼기 0 하면 50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 50입니다. 그 다음 부분 볼까요? 90 마이너스 50이니까 한 단위에서 두 단위 변화했을 때는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40만큼 추가적으로. 그 다음 30만큼, 20만큼, 10만큼, 5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한계 생산물이 변화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붙여본다면 공장 부지를 빌리고 공장 시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생산하든 말든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로는 $30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30라는 공장의 부지 비용, 공장의 비용이라고 할게요. 공장 비용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변화하지 않고 다 30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생산하든 안 하든. 근데 인건비가 한 단위에 대해서 드는 인건비, W가 10이다. 임금이 10인 거죠. 임금이 10이면 노동 비용이죠. 노동 비용. 노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면서 드는 비용을 노동 비용이라고 한다면 노동 비용은 하나 투입 안 했으면 10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한 단위 투입했으니까 10 곱하기 1이니까 10이고 20이고 30이고 40이고 50이고 60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총 비용을 토탈 코스트라고 아까 했고 토탈 코스트를 계산해 본다면 30에다 0 더하면 30, 30에다 40, 30에다 20, 50, 30에다 30, 60, 여기 10씩 증가하죠. 70, 80, 9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아한 부분은 없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한계 생산에 대해서 배웠고 한계 생산 표를 그려보니까 이런 표로 계산될 수 있겠다. 이런 칼럼.
이런 열로 계산되어질 수 있겠죠. 요 표는 주어졌어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주어진 표입니다. 주어진 테이블입니다. 주어진 테이블. 그쵸? 이 주어진 테이블을 통해 갖고 요거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느냐. W가 10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다 계산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따라오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Marginal Product of Labor, 노동의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이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투입을 하면 할수록 50, 40, 30, 20, 10, 15 10에서 5 생산물 투입량이 증가할 때마다 Q가 증가하면서 그럼에 따라서 Q가 증가함에 따라서 MPL 자체는 감소하죠. 이게 MPL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MPK도 똑같은 현상이 있고요. 이거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네,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네, 여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한계 생산물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Q와 L이라고 봤을 때 이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물은 증가하죠. 증가 함수입니다. 증가 함수인데 그 기울기, 그 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모양을 보인다. 그래서 생산함수 Q는 FL 요 한 변수의 모양으로 그려봤을 때 요런 모양의 생산함수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계 생산을 얘기하는 거 L이 1일 때 여기 접점을 그려서 이 접점의 기울기를 나타낸 게 MPL이에요. MPL인데 L이 1일 때 만약에 이게 2일 때면 요런 접점을 나타내는 기울기가 나타날 거고 3일 때면 좀 더 평평해졌고 4일 때는 거의 이제 직선에 점점 가까워 평평한 수평선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MPL이고요.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MPL이고 L이 1일 때 MPL1이라고 할게요. MPL2, MPL3, MPL4 점점 작아진다. 이 법칙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일반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고요. 우리가 그리는 생산함수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비용 함수입니다. 비용 함수 뭐라고 했죠? 만약에 이제 토탈 코스트 그냥 총 비용이라고 하는데 총 비용의 함수 C라고 나타낸다면 뭐 펑션 이름을 C라고 할게요. C는 Q에 대한 함수입니다. Q의 변화에 따라서 총 비용의 크기가 달라졌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장 부지 빌리는데 $30가 들었고 30달러에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든 하지 않든 30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그 다음에 W 임금 노동 투입 한 단위 투입하는데 10달러씩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이 L이 1일 때 10달러, 2일 때 20달러, 30달러, 40달러, 60달러까지 쭉 올라갔죠. 자, 이런 현상을 요런 기본적인 이제 예를 가지고 비용 함수가 보통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 함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생산 함수를 그렸죠. 생산 함수를 그렸습니다. 생산 함수를 그렸고 생산 함수에 따라서 우리가 LK를 집어넣은 거, 그쵸? 여기다가 이제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거, 이 Q라는 거, 산출량은
K와 L의 비율에 따라서 Q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요 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기업은 보통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L과 K, K와 L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Q를 선택을 하죠. 그럼 이 Q를 선택을 하면 총 비용 함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총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물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K의 가격, 그 자본을 빌리는 데 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 가격을 R이라고 하고, L을 빌리는데 L을 가져와 쓰는 데 대한 가격이 W라면 W 곱하기 L, 요것만큼의 비용이 들게 되겠죠. 요것만큼의 산술적, 수학적으로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K와 L을 잘 선택해 가지고 적정한 Q의 양을 선택을 하고, 그 Q의 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파이를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파이가 극대화되는 Q를 선택했을 때 그 Q와 비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비용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곡선은 사실 그 함수 형태가 생산 함수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Q라는 게 생산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생산 함수의 모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총 비용 함수의 모양이 영향을 받는다. 총 비용 함수의 모양이 생산 함수에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요? 미러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거울에 비쳐 있는 모습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면 여기다가 원점을 기준으로 비용함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Q는 이렇게 결정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금방 배웠던 그 Q가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직선에 따라서 대칭되는 토탈 코스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사실 토탈 코스트 비용 함수의 공간 또는 스페이스는 Q와 TC의 공간이죠. 요거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가팔라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생산함수의 모양과는 다르게 요 생산함수의 원래 모양은 또 스페이스는 같은 스페이스는 아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이런 대칭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생산함수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간은 L 또는 K, 그렇죠? 어떤 걸 먼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요거를 Q와 연관 짓는 게 생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Q, T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생산함수고, 이게 비용함수다. 그래서 생산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요 특징 때문에 비용함수는 점점 가팔라지는, 투입을 많이 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Q를 동일한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더 많이 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그 다음에 아까 들었던 예에서처럼 여기 $30의 그 지대에 대한 비용, 생산을 하든 하지 않든 드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를 다른 개념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카테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보자, 그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하나는 픽스드 코스트와 하나는 베리어블 코스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 고정 비용이고요. 가변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눠줄 수 있겠다.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현실적인 예로 고정비용 같은 거, 지대 같은 거 생산을 하든 하지 않든 들어가는 기업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을 고정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변비용은 노동을 점점 늘리면 W 크기만큼 비율적으로 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산출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동을 더 많이 고용을 하면 그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본을 더 투입을 한다면 비용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본을 더 투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죠. 그 생산량 증가에 따른 비용의 크기가 점점 변화하는 것, 가변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출량,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함수가 산출량의 변화에 따른 비용 크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산출량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 항상 드는 비용을 고정비용이라고 하고요. 산출량에 대비해서 증가 감소하는 비용을 가변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비용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비용은 그럼 Q에 대한 함수라며요. Q와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Q가 들어있죠. Q가 들어있습니다. FC는 Q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고정돼 있죠. 픽스드 코스트니까 뭐 컨스턴트처럼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까 금방 공부했던 것처럼 한계 생산이라는 한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지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그러면 marginal product of labor였죠. 생산량의 산출량의 증가분. 그것이 marginal product of labor였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marginal cost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한계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 비용을 고민하기 조금 전에 우리 평균 비용이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평균은 어디서 옵니까?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숫자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준이 되는 개수로 나눠주죠. 자, 고정 비용은 뭐에 대한 함수라고 했습니까? 생산량에 대한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데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Q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양변을 Q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 토탈 코스트를 산출량으로 나눈 걸 뭐라고 하냐? Average Total Cost라고 합니다. ATC. 됐죠? 그럼 FC를 Q로 나눠준 거 Average Fixed Cost, Average Variable Cost. 이건 다시 쓰자면 FC 나누기 Q 더하기 VC 나누기 Q로 쓸 수 있겠죠? 요거 각각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개념이 average라는 거죠. 평균이라는 겁니다. 됐죠? 총 비용이 발생했을 때 총 비용을 우리 생산량으로 나눠준 것. 평균적으로 한 달에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균 총 비용, average total cost는 average fixed cost 플러스 average variable cost로 정의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표를 하나 더 가지고 와봐야겠네요. 그럼 예를 든 표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써보겠습니다. Q가 있겠죠. Q 0, 1, 2, 3, 4, 5, 6, 7, 8, 9, 10 0개부터 10개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총 비용 토탈 코스트가 이렇게 든다. 그 다음에 픽스드 코스트가 있을 거고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고정 비용은 아까 30달러였는데 여기는 이제 3달러로 할게요. 3달러. 그러면 요거 3달러로 다 똑같겠죠. 동일합니다. 다. 생산량이 증가하나 감소하나 생산하지 않으나 마나 다 3달러가 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근데 가변 비용은 그 산출량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을 하니까 그쵸?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는데
내가 10달러를 더 주고 물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산량은 2배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변 비용은 여기는 단위로 얘기하는 거니까 생산량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생산량으로 얘기하니까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로 들어가지고 네, 가변 비용을 가변 비용을 생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30센트로 예를 들었습니다. 30센트가 들고 두 번째 생산하는데 가변 비용으로 80센트가 들고 그 다음에 1달러 50, 그 다음에 2달러 40, 하나, 2, 3, 4 맞죠? 5 단위는 3.5달러, 3.5, 그 다음에 4.8, 6.3, 8.0, 9.9, 12 이렇게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쭉 이제까지 했던 거 다 구해낼 수 있냐라는 거죠. 총 비용 우리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3, 3.3, 3.8, 4.5, 5.4, 6.5, 7.8, 9.3, 11.0, 12.9, 15 이렇게 쭉 더해주면 되죠.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요 값이 나왔습니다. 그쵸? FC에다가 BC 더해주면 픽스드 코스트, 베리블 코스트 하면 요 칼럼을 구해낼 수 있겠다. 요까지는 다 되죠. 요까지 다 된다면 이제 평균 고정 비용, 평균 가변 비용, 평균 총 비용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쵸? average total cost, average fixed cost, average variable cost. 요거 한번 각각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total cost 3.3이죠. 생산량 1이죠. 요거 나눠주면 3.3 그대로죠. 요 첫 번째 줄은 그대로일 겁니다. average total cost 3.3이고 fixed cost 3이고 average variable cost는 0.3일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달라지죠. 3.8 나누기 3.8 나누기 2 1.9죠. 1.9 1.5 그죠? 가변 비용은 0.8을 나눴으니까 0.4 됐나요? 이렇게 각각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해되시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코스트 구해볼 건데 여기 첫 번째 항은 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3 나누기 0, 3 나누기 0, 0 나누기 0 다 숫자로 정의되지 않고요. 한계 비용도 마찬가지죠. 지로 생산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 그 비용의 산출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이나 변화분은 없습니다. 0에서 1로 변했을 때 얼마인가요? 예, 0.3만큼 변했죠. 3에서 3.3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토탈 코스트가 얼마나 변했냐 보는 거니까. 이게 0.3이고요. 두 번째 3.8에서 3.3 빼면 0.5네요. 4.5에서 3.8 빼면 0.7이고요. 그 다음에 0.9일 거고 이렇게 쭉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예를 통해 비용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접 요 표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쭉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줬던 거 제가 픽스드 코스트 3이었고 베리어블 코스트 요것만 주어진다면 요 두 라인만 개수에 맞춰서 0개부터 10개까지의 Q가 변한다라는 정보와 함께 요 두 개의 칼럼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구한 이 표를 기준으로 한번 비용 함수를 그려볼까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근데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3.0을 기준으로 3.0이 y를 표현이 될 거고 이런 식의
토탈 코스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붙이자면 이게 바로 총 비용 곡선을 우리가 구해낸 거예요. 총 비용 곡선을 우리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총 비용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하다 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관찰해 봐도 이런 식의 모습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용 함수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한계 비용이라는 거 우리 한계 생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봤고, 그죠? 생산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비용, 비용의 크기, 총 비용의 증가분, 산출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MC,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라는 거, 산출량 한 단위 증가 시 변화하는 총 비용, 총 비용의 변화분, 변화량, 변화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변화하느냐, 그쵸? 그래서 이제 다시 정의를 하자면 MC라는 거는 델타 TC, TC의 변화량, 델타 Q. Q가 한 단위 변했을 때 TC가 얼마만큼 변했냐, 요거를 MC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MC라는 거 원래는 TC에서 토탈 코스트를, 사실은 토탈 코스트를 함수 형식이 정해져 있다면 Q로 미분의 중값이다. 그 지점에서 Q가 특정한 값일 때, 특정한 값일 때 요 미분 값을 정의를 하면 그게 바로 마지널 코스트가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산출량을 하나 더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총 비용의 변화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비용 곡선 우상향하죠. 한계 비용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꾸준히 생산 요소를 계속 투입할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물의 양은 점점 감소한다. 생산 함수가 점점 완만해지는 기울기를 가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곡선은 점점 가팔라지는 Q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가팔라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아까도 똑같이 봤던 것처럼 여기 위로 올라가셔서 ATC는 AFC 더하기 AVC고요. 그쵸? 이건 어디서 왔죠? 토탈 코스트는 픽스드 코스트 더하기 베리어블 코스트에서 양변 Q로 다 나눠준 다음에 각각을 정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각각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가질지. average total cost, average variable cost, 그 다음에 marginal cost.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자, marginal cost 양 1, 2, 3, 4, 5, 6, 7, 8 증가할 때 여기 트렌드를 보시듯이 변화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꼭 이런 일반적인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marginal cost는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기울기 크기도 점점 상승을 할 거예요. 여기 점점 커지죠, 값이. 여기서 보니까 그냥 0.2씩 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네요. 표의 예에서는 그렇죠. 표의 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0.2씩 다 증가했어요. 0.2씩 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직선으로 나왔네요. 여기 예의 그림을 딱 보자면 직선으로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마지막 코스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향하고 기울기도 증가하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 관측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마지막 코스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딱 보고 기본적으로 이 얘에서도 비슷한 모양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AFC와 ATC의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AFC는 어떤 모양일까요? AFC는 이거 보십시오. 3이죠. 1.5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AFC라는 거는 3, FC라는 3으로 고정돼 있죠. FC 그 자체가 3입니다. 3. 그렇죠? 3달러 계속 들었어요. 3달러 든 거에다가 Q로 나눠준 거예요. 자, 요건 모양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요런 모양입니다. Y는 1분 X. X분의 1. 분수함수 꼴이죠. 분수함수 꼴. 분수함수의 기본 형태 꼴입니다. 근데 여기다 3 곱해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냥 값이 3배로 증폭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모양은 똑같죠. 이거 모양 기억 안 나시나요? 요런 모양입니다. 그쵸? 원점에서 요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y축에 접근하고 x축에, 그러니까 요 q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접근하는. q 값이 여기서 계속 커지면, 여기서 q 값이 계속 커지면 이 전체 값은 0에 수렴을 하겠죠. q가 엄청나게 작으면 무한대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게 AFC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ATC의 모양은 뭐 예를 보면 우리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 3.3에서 1.9에서 점점 감소하다가 최저점을 찍고 증가합니다. 자,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예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어디냐? 네, 최저점입니다. 최저점. 요 ATC 커브의 최저점을 MC 커브가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수학적인 특징이에요. 수학적인 특징이고요. 자, 그렇다면 AVC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Average Variable Cost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Average Variable Cost는 AFC 값과 ATC 값을 빼준 게 중간에 그 값이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거의 가까우니까 두 모양이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그 사이를 통과를 할 거고, 이 사이를 통과해서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쪽 부분에 훨씬 더 가깝고 점점 내려와가지고 거의 이제 AFC에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AVC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AFC 값이 각각 요 수직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진 않았지만, 예쁘게 그려지진 않았지만, 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AVC에다가 AFC 요 큰 값들을 더해주면 전체 ATC 값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요 공식처럼, 여기 위에 있는 요 공식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에버리지 코스트 곡선과 마지널 코스트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 곡선은 항상 ATC와 AVC의 최저점을 지난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TC 커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픽스드 코스트가 여기에 있겠죠. 3달러로 동일합니다. 그죠?
TC에다가 FC 빼주면 이런 산만큼 평행이동한 ABC, VC 커브가 나올 거예요. 그쵸? 베리어블 코스트 커브가 나올 겁니다. 요런 이제 TC, VC, FC의 그 비율은 네, 거의 파이처럼 보이는데 토탈 코스트라고 쓴 겁니다. 토탈 코스트. 네, 토탈 코스트고요. 토탈 코스트,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픽스드 코스트가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베리어블 코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원점에서 각각의 단위별로 직선을 그어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의 베리어블 코스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버리지 토럴 코스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서 요 기울기, 이래서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 지점에서 기울기,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각각의 요 ATC 커브의 모양을 얘기해 준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점 여기요, 여기 이 지점은 MC는 뭐죠? 마지막 코스트는 토탈 코스트에다가 접점인 그 지점에서의 접점인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이 기울기가 어떤 한 점에서 이 기울기가 MC 커브와 ABC 커브의 기울기, 그러니까 각각 원점에서 연결한 선과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만나는 점이 생길 거예요. 그 점이 지금 이 최저점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더 이제 수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려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시경제학이나 다른 이제 좀 더 응용된 경제학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다시 나오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기하학적으로 베리어블 코스트,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의 베리어블 코스트 구하는 거는 원점에서 직선을 그은 다음에 어떤 점에서 만나는 그 점에서의 그 직선의 기울기가 베리어블 코스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Q로 나눠준 거니까. 요 기울기 값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뭐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기울기 값이 의미하는 바가 요게 Q죠. 요게 그 토탈 코스트입니다. 그렇죠? 토탈 코스트에다가 Q 값을 나눠준 게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죠. 요 직선 원점에서 한 점을 만나는 해당하는 점에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각각의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를 에버리지 토럴 코스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마지널 코스트라는 게 델타 TC에다가 델타 Q였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그 해당하는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는데요. 그게 접하고 동일하게 일치하는 점이 존재한다. 그 지점이 어디다? 에버리지 토럴 코스트의 미니멈점,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의 미니멈점이다 라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거는요. 그러니까 생산자 이론에서 몇 가지 우리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기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기간을 어떻게 나누냐?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단기와 장기, 소비자 이론에서 장기,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장기, 단기, 이거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동일하게 장단기를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생산자 이론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장단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단기에는 생산 요소 중 일부 또는 하나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단기라고 합니다. 모든 생산 요소 가변하다면 이거를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단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셋업하고 공장을 열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할 때 부지도 빌려야 되고
기계 설비도 빌려와야 되고 일단 공장 세팅을 해야겠죠. 생산 시설에 대한 세팅, 서비스업을 한다면 서비스 시설에 대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세팅을 단기에 내 맘대로 막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 바빠요. 그럼 사람 더 뽑으면 되죠. 단기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긴 쉬운데 스토어 하나를 더 빌리고 공장 하나를 더 만들고 거기에 생산시설을 다시 가져온다는 것 자체는 단기에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단기와 장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중에 일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보통 캐피탈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동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있죠. 노동도 함부로 고용하거나 해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상의 문제니까 어떤 변수든지 현실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클래시컬하게 지금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자본에 대한 투자 설비 바꾸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에는 그건 고정돼 있다고 보고 단기에는 노동자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되고 그래서 단기에 결정하는 것, 단기의 의사결정, 단기의 비용 곡선과 장기의 비용 곡선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장기가 되면 장기에서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시간이 많다 보면 비용 절감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교체할 수도 있어요. 공장 크기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 비용 곡선과 단기 비용 곡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에 우리가 고민했던 average total cost, 그렇죠? 장기 평균 총비용의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거를 이게 Q와 ATC 간의 함수를 그려놓은 거죠. 근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ATC 커브를 여러 가지 단계,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 생산량이 100이었다. 100단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걸 한 200단이나 1000단이나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쵸? 여기에는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공장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공장을 2개 설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경영진은 2배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땅은, 기계는 2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노동력의 일부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설비를 증가시킴으로써 K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런 모양의 각각의 ATC5라고 할게요. 6, 7, 8 다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보이다가 어떤 수준이 지나고 나면 자본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9 각각의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변화를 목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을 개발한 게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거, scale economy인데요. economies of scale, diseconomies of scale. 또는 increasing return to scale, decreasing return to sca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가 뭐냐? 생산 시설 자체를 증가시킴을 통해 갖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각각의 모양대로 요런 모양을 가질 줄 알았어요. 요런 모양을 가진 요 탑한 모습, 요런 장기 총 평균 총 비용 곡선 요런 모양을 가질 줄 알았는데, 만약에 세부적으로 모든 단계들을, 모든 자본 그 단위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고용할 수 있다면 포락선 정리라고 하는 정리를 통해 가지고 요런 아주 하나의 매끈한 이렇게 각 점들의 일부를 포함하는 롱런, 에버리지, 토럴 코스트. 숏런이라면 S로 한번 써볼게요. 비교되게 숏런, 에버리지, 토럴 코스트를 모아가지고 롱런, 에버리지, 토럴 코스트를 그려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점점 규모를 키움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는 거를 규모의 경제 또는 economies of scale. 그 다음에 이 부분, 증가하는 부분을 규모의 불경제라고 얘기하고, 규모의 불경제. diseconomies of scale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평평한 모양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constant returns to scale, constant returns to scale. 규모에 대해서 수익이, return이 불변하다, constant하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increasing return to scale, IRTS라고 하고요. increasing return to scale.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규모의 불경제를 DRTS, decreasing returns to scale.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규모의 불경제라고 하고요. 거기 불변인 경우에 특별히 경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constant return to scale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고, 장기에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겠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자, 장기와 단기 구분이 뭐라고 했죠? 생산 요소 중에 일부를 단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고정돼 있다고 봤는데, 장기가 되면 모든 생산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불경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그 공장의 규모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생산량이 불변인 경우도 현상도 목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그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 그래서 생산자 이론의 처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기초되는 부분들을 한번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생산 함수 자체가 뭐 좀 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특별히 함수에 대한 그 생산 함수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함수, 다변량 함수 또는 이제 다변량 함수를 K는 일정하다, 단기에 K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L의 변화에 따라서 그려냈죠. 그 L에 대해서 그려내는 생산함수의 모양,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런 특징 때문에 총 비용 함수의 모양이 우상향하는 총 비용 함수가 있는데, 그 우상향하는데 점점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곡선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그 특징이 원래 어디서부터 왔느냐?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of labor. diminishing marginal product에서 왔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죄송합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때문에 생산함수도 그런 모양, 거기에 따른 비용함수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까지 이제 요약을 했고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그다음 비용함수의 각각의 모양들, 비용을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누고 그 비용들을 또 평균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모양들이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공부도 주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다 생산자 이론을 공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기초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미시경제학에서 생산자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초를 탄탄히 해 놓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재밌고 좀 더 분석적인 생산자의 그 의사결정 과정, 판단하는 그런 결정 과정에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시간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다루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 공부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